서울 외곽 일산의 작은 마을. 아무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을 12살 소년 민재가 해냈다. 한밤중에 아버지 상훈을 설득해 어머니 지의 무덤을 열게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민재가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수군거렸다. 죽은 사람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며 소년을 비웃었지만 민재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마을 전체가 숨을 멈췄다. 관 속에 누운 사람은 모두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민재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왜 그의 행동은 흔들릴 수 없을 것 같던 시스템을 뒤흔들었을까? 장례식은 오후에 열렸다. 병원 장례식장의 노인관은 하얀 국화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조문지를 작성하며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민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12살 소녀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어머니 지혜의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민재의 어머니, 지혜는 의사였다. 온화한 성품의 여성으로 매주 일요일 아침 민재와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재가 이상한 꿈 이야기를 꺼내면 지혜는 결코 비웃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물었다. 꿈속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장례식 사흘 전 민재와 상우는 지혜가 춘천으로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게 벌어졌다. 타느냐 6년 전 시식 연습도. 조문이 끝난 뒤 민재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아빠, 엄마를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상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붉어진 눈으로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안 된다. 엄마는 사고로 심하게 다쳤어. 시신이 많이 손상됐으니 아무도 볼 수 없어.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한 번만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상우는 단호했다. 안 된다고 했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몇몇 조문객이 고개를 돌렸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민재는 맨발로 방을 나섰다.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으며 조용히 어머니의 방 앞에 멈춰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재는 문에 뺨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직도 어머니가 좋아하던 진달래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담요를 뒤집었었다. 담요에서는 어머니가 쓰던 샴푸 냄새가 났다. 공기가 무겁고 고요했다. 그러다 꿈이 시작되었다. 하얀 방, 흐릿한 불빛, 어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손은 밧줄로 묶이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혜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 시체는 엄마가 아니야. 그들을 믿지 마. 엄마를 구해.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울리며 민재는 벌떡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둠이 방을 감싸고 있었고 멱시계의 추침 소리만 들렸다. 민재는 복도로 나갔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속 상훈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다. 아니, 아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전화니니 가스에 전화. 더른 게 깔끔해. 다시 전화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섰다.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게냐냐냐니다. 하시오 모히 케크 안에 또 하기가래. 해지하려져 하시아 신호가 아랬다. 다음날 아침 민재는 피곤한 눈으로 학교에 갔다. 미술 시간 수진 선생님은 민재 그림을 보고 멈춰섰다. 그림에는 입에서 피가 흐르고 눈이 묶인 여성이 그려져 있었다. 주변에는 새까만 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민재야, 이게 뭐니? 선생님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꿈에서 본 엄마예요. 그날 오후 민재는 서울 어린이 병원 정신과로 데려갔다. 현우 선생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중년의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엄마가 묶여있는 꿈을 꾼 거지. 요즘 슬프거나 화가 난 적이 있니?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꿈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걸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상우는 옆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녀석이 일주일 내내 이래요. 피트성이 그림을 그리고 허공이 되고 말해요. 진짜 미친 게 아닌지 걱정이에요. 현우 선생님은 자퇴에 적었다. 밑대대의 경미한 망상 증세 관찰 필요. 그날 밤 꿈이 다시 찾아왔다. 지혜가 어두운 복도에서 끌려가고 있었다. 멀리서 목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엄마 행세를 하고 있어. 민스 선생님을 찾아야 해. 민재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오래된 가족사진 상자를 뒤졌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민재는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다. 지혜의 오른쪽 귀 아래에 있는 작은 점. 메아케니. 인자는 여서말든 기대가마 있다다고. 바디타논 데오점타 드시 가려. 아침 민재는 주방으로 뛰어갔다. 상훈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빠, 무덤에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오른쪽 귀 아래에 점이 있어요. 그날 그 사람한테는 없었어요. 상훈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잔이 깨지며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조용히 해. 나까지 미치게 만들 셈이냐. 영자, 할머니가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훈아, 그만해. 애가 어린애야. 하지만 상훈은 소리쳤다. 아니에요. 이 녀석이 다 망치고 있어. 이런 미친 짓에 지쳤다고. 그는 방으로 올라갔다. 민재는 뒤로 물러섰다. 영자 할머니가 민재를 안으며 속삭였다. 민재야, 어른들은 때론 널 지키려고 그래.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들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는 안 죽었어요. 저 확실해요. 방 구석, 민재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직접대를 발견했다.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당연히 본된 니따다. 연니타들 났단도 10달의 새끼가. 그날 밤 민재의 방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사진을 찍는 듯한 소리였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벌떡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진 선생님은 다시 민재를 상담실로 데려갔다. 부드럽게 물었다. 눈에는 피가 고이고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속삭였다. 엄마가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매일 밤 엄마가 저한테 말해요. 똑똑히 들었어요. 수진 선생님은 현우 선생님을 바라봤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적었다. 그때 상훈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너 그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얘기 못하게 하라고. 현우 선생님이 차분히 말했다. 우린 민재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상훈은 책상을 쾅 치며 나갔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안 그러면 민재를 여기서 데려가겠어. 민재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는 미치지 않았다. 엄마는 죽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민재는 불고기 접시를 옆으로 밀었다. 상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왜 안 먹어? 배고프지 않냐? 엄마가 지금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해주겠냐?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밥을 먹은 뒤 민재는 방으로 올라가 작은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믿어요. 모두가 제가 틀렸다고 해도 저는 엄마를 찾을 거예요. 민재는 허리를 곧게 펴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다른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를 찾을 거야.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끝까지 갈 거야. 학교에 간 민재는 긴장한 얼굴로 교실에 앉았다. 손에는 어머니 지혜가 숨놓은 진달래 무늬가 새겨진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펴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학급 회의 시간, 수진 선생님이 민재의 책상 옆을 지나가다 멈췄다. 민재가 종이에 그린 그림 때문이었다. 복잡하게 얽힌 복도와 암이라는 글자로 표시된 네모난 방이 그려져 있었다. 민재야, 이게 뭐니? 선생님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대답했다. 엄마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어젯밤 꿈에서 엄마가 보여줬어요. 철문, 빨간 불빛 그리고 삐삐 소리가 나는 기계가 있었어요. 수진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선생님은 내 직감을 믿어. 선생님도 너만 할 때 엄마를 잃었어. 그 느낌은 절대 헷갈릴 수 없어.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의 빛이 살짝 스쳤다. 방과 후 민재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컴퓨터에 능한 친구 재민을 운동장 뒤로 불렀다. 재민아, 국도 21번째 도로의 CCTV 영상을 찾아줄 수 있어? 재민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걸 왜?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내가 조사하고 있는 거야. 재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해볼게. 그날 밤 상훈이 서재로 들어가자 민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그는 전자 자물쇠 비밀번호 923을 입력했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진달래 향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화장대에 놓인 나무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쪽에 작은 틈이 있었다. 민재는 손을 넣어 살짝 눌렀다. 숨겨진 서랍이 튀어나왔다. 그 언니 대해 서랍이 튀어나오던 하면은 애녀타한테는 여기였다. 그대자니 도대체냐 제도미가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민수 선생님을 찾아. 그가 진실을 알고 있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상훈이 문 앞에 나타났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뭐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그리워서요. 상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또 거짓말이야. 뭘 뒤진 거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민재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갔다. 아니에요. 문을 광 닫았다. 밖에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니니. 아벨려네어 브아는 이아임시 이타나원에다 무통노에 대한 일시다나이. 민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꿈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도서관에서 민재는 수진 선생님에게 그 종이를 몰래 건넸다. 종이를 펼친 선생님은 떨리는 눈으로 읽었다. 미수 선생님을 찾아? 민재가 말했다. 이건 엄마 글씨예요. 확실해요. 수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알아볼게. 하지만 민재야, 절대 조심해야 해. 아빠가 알면 안 돼. 민재는 손을 꽉 쥐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수진 선생님은 낯선 번호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멈춰. 아이 때문에 너까지 끌려 들어가게 하지 마. 선생님은 화면을 바라보다 메시지를 지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한편 현우 선생님은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다. 거기에는 지혜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지혜, 잘못된 일에 침묵하지 않는 여자. 그는 혼잣말을 했다. 너한테 빚진 약속이 있어. 그는 법의학 전문가 은지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은지 누나, 지혜 선생님의 부검 보고서 본 적 있어? 은지가 대답했다. 아니, 부검 기록은 없어. 사망 진단서만 있었지. 상훈의 절친 동현이 서명했어. 현우는 침묵했다. 조사할 단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재는 또 꿈을 꿨다. 지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깎이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누구도 믿지 마.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월요일 국어 시간, 민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을 묻었어요. 수진 선생님이 달려왔지만 민재는 손톱으로 팔을 긁어 피를 냈다. 한 친구가 소리쳤다. 민재 엄마가 갇혀 있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무덤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살아계세요. 매일 밤 저한테 말해요. 수진 선생님이 민재를 안으며 속삭였다. 그만해, 민재야. 선생님은 너 말 믿어. 저는 가인이 데니엘 라인 단타칭 하도 카리아니 스도라토.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여러분 엄마가 산채로 묻혔다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건가요? 교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날 오후 학교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상우는 책상을 치며 말했다. 내가 경고했잖아요. 죽은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수진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아무도 자극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 일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껴. 상우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한우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헌터.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덤을 파는 게 이 모든 걸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도 동의해.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상훈아, 엄마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지? 상훈은 한참 뒤에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자는 물러섰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거리에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이 창살을 통해 비쳤다. 그는 지혜가 수놓은 손수건을 손목에 묶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엄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상훈이 부산 출장을 떠난 이틀 동안 민재는 그 사실을 수첩에 적었다. 붉은 펜으로 출장이라는 단어를 동그랗게 표시하며 잊지 않으려 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집이 고요했다. 안전한 고요함이었다. 상훈이 집을 떠나자마자 민재는 방문을 잠갔다. 그는 923이라는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문이 열렸다. 민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놓인 피아노 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아리랑 악보가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만졌다. 지혜가 살아계실 때 늘 물었다. 이 멜로디 기억하니? 민재는 대답하곤 했다.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서랍이 살짝 걸렸다. 두 손으로 힘껏 당기자 고무줄로 묶인 서류 뭉치가 떨어졌다. 표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421, 내부용, 배포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깜짝 놀라 서류를 베개 속에 숨기고 어머니의 방문을 잠갔다. 가슴이 무겁게 뛰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서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었다. 그날 밤 집이 잠든 후 민재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손전등으로 서류를 읽었다. 대부분은 의학용어로 가득해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장의 그림이 민재를 숨막히게 했다. 연필로 진하게 그린 여성이 입이 막히고 눈은 검은 실로 꿰매져 있었다. 손은 구원을 청하듯 뻗어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센티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기다리는 민재 사랑해. 민재가 그 뜻을 묻자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커서 이해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민재는 그림을 가슴에 댔다. 남이 하면은 아레니는 메시암 제이난 없산다. 이것은 어머니의 구원 요청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재는 수진 선생님에게 그림을 건넸다. 여기 아래쪽 보세요. 엄마가 저한테만 쓰던 서명이에요. 수진 선생님은 그림을 보며 숨을 멈췄다. 한참 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남긴 메시지야. 오후, 세 사람은 상담실에 모였다. 민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방의 비밀번호, 나무 상자, 421 서류, 그리고 그림. 현우 선생님이 듣고 난 뒤 깊은 생각에 잠겼다. 421 프로젝트는 이론상 조직, 이식을 연구하던 의료 프로젝트였어. 하지만 지혜 선생님이 사라진 뒤 그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서 모두 사라졌지. 민재가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선생님은 프로젝트를 이끌던 분이었어.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그는 행방불명됐어. 의사 명단에도 주소도 기록도 없어. 수진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만약 지혜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하고 기록해둔 거예요. 현우가 말을 이었다. 한 사람 더 알아. 기술자 경수. 그는 병원 기술실을 담당했었지. 지혜 선생님이 사라진 후 사직했어. 내가 연락해 볼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계속 찾아볼게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수진 선생님이 멈칫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민재는 전날 밤 이야기를 꺼냈다. 주방에서 들린 소리, 복도에서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낯선 남자가 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모습. 그 애가 어디까지 알아냈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남자는 왼손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다. 현우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건 내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출장 중이잖아. 수진 선생님이 속삭였다. 영자 할머니가 강요당한 걸지도 몰라. 민재는 침묵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해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가 자신의 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상훈의 방문을 두드렸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를 내려다봤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거야. 영자는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 선생님은 수진 선생님을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경수 씨 번호를 찾았어. 만남을 허락했지만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만약 지혜 선생님이 살아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수진 선생님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날 밤 민재는 방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는 한 줄씩 적었다. 1. 경수 선생님 찾기. 이재민 다시 만나기. 3. 할머니 지키기. 4. 엄마를 다시 묻히지 않기. 그는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놓은 손수건을 손목에 단단히 묶었다. 엄마, 저 가고 있어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 잠을 자려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무덤을 여는 명은 조용히 승인되었다. 북소리도 나팔소리도 없었다. 단지 서명 하나와 마주치지 않는 시선들 뿐이었다. 민재는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서울 국립묘지의 아침 안개가 깔렸다. 민재는 영자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손목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수건이 묶여 있었다. 감정 팀장인 태준 선생님이 신호를 보냈다. 삽이 땅에 꽂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상우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삽이관 뚜껑에 닿자 모두 숨을 멈췄다. 보호복을 입은 두 직원이 자물쇠를 열었다. 관 뚜껑이 열렸다. 화학약품 냄새와 함께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퍼졌다. 관 속의 여인은 지혜가 아니었다. 얼굴은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게 팽팽했다. 코는 비정상적으로 뾰족했고 눈은 뜨인 채였다. 입술은 의료용실로 꿰매져 있었다. 왼팔에는 아직 실밥이 남아있는 수술 자국이 있었다. 태준 선생님이 눈썹을 찌푸렸다. 사망 후 수술이여. 일부 조직 이식이 맞지 않아. 검사관 은서가 물었다. 사망 전 약물 투여 가능성이 있나요? 태준이 대답했다. 가능해.
그리고 또 하나 발꿈치에서 손목까지 깊은 절개가 있어 혈관에서 피가 아직 흐르고 있었어. 즉,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수술을 받았어.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또렷이 말했다. 무덤 속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영자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었다. 상우는 고개를 돌렸다. 손을 꽉 쥔 그의 등이 무너지듯 굽었다. 시신은 감정센터로 옮겨졌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눈 주변 피부는 이식된 것이었고 광대뼈는 깎였으며 코에는 실리콘이 삽입되었다. 복부에서는 간, 신장, 난소가 제거된 상태였다. 은지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숨을 내쉬었다. 허가 없는 장기 이식이야. 가족도 없어. 태준 선생님이 덧붙였다. 우린 빙산의 일각만 본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상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종이를 책상에 올렸다. 아빠는 그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빠가 다른 사람을 묻으라고 서명했어요. 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나아가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할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상훈이 소리쳤다. 입 닥쳐. 그는 책상을 쾅 쳤다. 민재는 단호했다. 이냐. 하지만 아빠의 침묵은 엄마를 죽일 뻔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달려와 민재를 안았다. 그만해. 너희 둘이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 셈이니.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옥이 아니에요. 도살장이에요. 상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었다. 같은 시각 검사청에서 법적 회의가 열렸다. 은서 검사관이 입을 열었다. 시신은 수술로 이장되었어요. 내나는 일치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는 권한 없는 자가 서명했어요. 변호사 민규가 대답했다. 이건 법적 사기이자 살인 은폐야. 현우 선생님이 덧붙였다. 살해된 사람은 신원미상의 여성이었어. 지혜 선생님을 대신한 거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수색해야 해. 특히 동현을.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상훈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민재는 커튼 뒤에서 손수건을 꽉 쥐었다. 상훈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배웅하며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는 내 엄마를 구하지 못했지만 너를 도와 엄마를 찾을게. 민재는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두 줄을 더 적었다. 오동현을 밝혀내기, 6. 민수 선생님 찾기. 그는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다. 너니 내 미달이다나니까다. 자신인. 지혜가 무덤 속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후 민재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맞서 싸웠고 아직 닫혀있을 그 시스템은 거대한 어둠이었다.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누구도 이름을 붙이기 두려워하는 괴물이었다. 그날 밤 일산의 낡은 아파트 뒤의 숨은 카페에서 현우 선생님이 민재에게 봉투를 건넸다. 경수, 병원 기술실에서 일했던 기술자야. 그가 옛 시스템에서 비밀리에 백업한 자료야. 민재는 봉투에서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흰 가운을 입은 지혜가 좁은 회의실에서 동현과 마주 서 있었다. 지혜의 표정은 날카로웠고 동현은 소리를 지르는 듯했다. 민재는 웃물 열었다.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음질은 낮았지만 대화는 들렸다. 난 더 이상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한 희생이야. 지혜가 반박했다. 아니,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화면이 흔들렸고 지혜가 프레임에서 사라졌다. 민재는 마지막 순간을 뚫어지게 봤다. 지혜가 고개를 돌리며 남긴 눈빛. 그건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혼자 무등을 마주 밀꺽 시간 마시다 겨우타인 이간의 디나미키가 나짓더리하다가 거는이다 난.